신용화폐와 실물화폐의 대결이 되는 거죠. 금과 히토류 가격은 올라갔을 뿐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그 화폐의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 사회로 갈 겁니다. 마지막 3단계 브릭스 기축통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3단계 기축통화는 이거는 금과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그때는 신용화폐와 실물화폐의 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피아트 모인, 즉 미국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용화폐인 반면에 브릭스 기축통화는 금이나 히토류가 지급을 보증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건 단연 실물화폐 쪽이 강할 수뿐이 없어요. 이 대결 구도에서는. 게다가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법정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대결 구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법정화폐보다 강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으로 진행되면 3단계에 와서는 사실은 브릭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선택할 수 있는 통화는 이런 실물 화폐를 기반으로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상태에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세계는 브릭스 기축통화가 나와서 금과 히토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서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서는 기축통화의 다운화가 시작되고 2단계 디지털 화폐로 넘어오면은 화폐 종류 자체 세 가지 종류의 어떤 다양화가 일어나면서 마지막 금과 히토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에 적응하거나 경쟁하기 위해서 현재의 어떠한 그 화폐나 통화 구조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화폐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도입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변곡점에 처음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혁명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이제 어떻게 잡을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물 화폐가 과연 가능할까? 영국이라든가 지금 EU가 유로화로 이렇게 뭉쳤지만 거기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간 것도 자신들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막 독자적인 어떤 그 정책 쓰고 싶은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막 이 뭐라 그럴까요? 돈을 푸는 정책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실물 화폐로 가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긍정적인 면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 반대쪽 사이드에서 보면은 더 이상 돈을 찍어서 뭔가를 자꾸 국책 사업 같은 걸 못 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말 잘 보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의문점이에요. 이 금과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 유통되는 이 화폐량에 비해서 굉장히 화폐량이 적을 수뿐이 없어요. 유동성이. 그리고 이거는 함부로 이제 늘리지도 못해. 금이나 히토류가 있지 않는 이상, 더 캐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금과 히토류 가격은 올라갔을 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을 좀 늘리고 그 외에 은이라거나 주요 귀금속들, 심지어는 석유까지도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어떤 예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기반 실물들이 있어야 그만큼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전에 케인즈가 달러에 반대하면서 반코르라는 세계 통화를 한번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각국이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 거래에서만 우리 반코르를 쓰자라는 개념의 세계화폐였었거든. 혹은 이것도 유동성을 커버하지 못할 경우에는 브릭스 국가 간에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만 이 화폐를 씀으로써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신뢰받는 화폐로 주도하고 어떤 그러한 거를 가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분명히 또 계속 논쟁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그걸 적용을 할지. 그렇죠.
그런데 그간 중국이나 러시아가 준비한 걸 보면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2008년도 글로벌 금리 위기 이후에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와 터키들이 계속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면서 세계 최대 금 수입국인데 한 번 들어온 금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부로 금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이해되는 거죠. 아, 이러한 근본이제나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 그다음에 히토류도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브릭스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5나라가 모두 자원 보유 대국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많은 자원 분야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려는 건데 히토류 매장량만 보더라도 이 브릭스가 갖고 있는 매장량이 72.5%나 돼. 게다가 히토류의 가공 생산 부분에서 중국이 87%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가공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구 자석이나 이런 거는 아주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겁을 주는 게 자기네들 나라의 이런 반도체나 이런 거를 서구가 막으려고 들면 자기네들은 연구 자석 기술 같은 거를 수출 금지시키겠다. 심하면은 히토류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근데 만약 히토류의 수출 같은 거를 중국이 금지시키면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전기차려거나 지금 4차 산업 부분에 대부분이 다 히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끝까지 가보는 막장이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예전에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붙었을 때 진짜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이 정말 놀라가지고 완전히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미국도 놀랐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히토류가 오염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손을 놨던 거거든. 그때 그걸 보고 미국이 다시 시작해서 미국이 지금 그 히토류 생산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줘가지고서 위탁 생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국은 나름대로 중국의 수출 금지에 대항해서 준비를 해가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군요. 이게 중국 다음이 호주인가요? 그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중국이 막았을 때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답 없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당장 하게 되면은 한 1년이나 이 정도는 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계획을 세워서 뭔가 비축을 해놔야 되고 그런데 중국도 이거를 함부로 이 카드를 쓰지 못하는 게 지금 사실은 미국이 스위프트 차단 카드를 함부로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탈달러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1, 2년은 세계가 큰 타격을 받겠지만 결국은 서구나 개발도상국에서 그거를 생산을 해낼 거예요. 사실 히토류는 생각보다는 많은 나라에 이게 매장돼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후쯤 되면 중국에 대항할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이 그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점점 높아질 거거든. 그러면 오히려 그때 가서는 중국이 부메랑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겠네요. 네. 그동안 앞으로의 그 화폐의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1급 패권 체제는 이제 끝나가면서 기축통화의 이제 다운화 시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지폐 시대도 이제 종말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 시대로 이행하게 되면서 이제 화폐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 이러한 통화의 다양화 시대가 이제 새로운 통화 질서를 이제 구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통화 시스템은 이게 사실은 패권국의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해서 공급하는 건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변할 겁니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 사회로 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예전에는 무역이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수출하는 나라의 시장 동향이나 수입국의 저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제 신용장을 열고 무역금융을 일으키고 해서 무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가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직구 다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무역이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들어온 거야. 옛날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 디지털화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쓰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비자가 오히려 선택을 하는 거야.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보기에 강세로 갈 통화를 내가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외환 거래는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리스크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어렵고. 예.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해외 직구하듯이 통화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누구나 개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회로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주주 자본주의의 시대에서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행을 하는데, 이때 코인이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이런 코인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미리 컨트랙트로 만들어서 합의를 보면은 이제는 그 코인이 주식을 대신해서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가 왕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회사를 키우는데 기여한 종업원이나 그 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준 고객이나 그 회사가 크는데 협조한 지역사회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주주와 더불어서 공정한 자기 몫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이 주식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즉 이 얘기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ESG, 즉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 구조가 가능한 경영 체제로 이행하는데 코인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떤 각 개별 기업들, 예를 들어서 포스코면 포스코, 이런 개별 기업들이 코인이 발행이 돼서 그 이게 유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코인화가 된다는 걸까요? 주식 대신에 주식을 대신할 코인을 만드는데, 코인을 만들 적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해 당사자들끼리 미리 합의를 보는 거죠. 옛날에는 이익이 나면 대부분의 이익을 주주들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불공평하다. 이 이익이 나는데 기여한 무슨 종업원들의 기여분이 있을 거고, 이익이 나면은 이제 종업원도 일정 분량을 가져간다. 또 그 물건을 많이 사준 고객한테도 일부 그 이익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고객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 회사 제품을 더 많이 사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역사회 또 일정 부분에 기여한 포션만큼의 저걸 주는 거죠. 그거를 컨트랙트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기재가 되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 코인이 주식의 기능을 하면서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각 이해 당사자들의 보유 가치가 올라가니까 코인 그렇게 되는 가치가. 거죠.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의 주식시장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이 시스템이
주식이 혹은 코인으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주들이 코인으로 맞습니다. 상장을 하거나 예, 예. 요즘 우리 증권사들에서 그 한국에서도 그 이제 허용을 했잖아요. 뭐죠? STO인가? 네, STO 맞아, 사업. 맞아. 이런 것들이 다 거기하고 연결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인을 처음 만들었던 데이비드 참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선거 한 번 치르려면 우리가 대선이건 총선이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고 돈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는 코인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종의 꿈은 코인을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투표 같은 걸 순식간에 끝내면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하게 하면서 그런 것도 코인이 갖고 갈 마지막 목표의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뒀어요. 그러니까는 이 통화와 금융이 디지털화로 바뀌면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이 들어오면서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엄청난 지각 변동인데요. 예. 사실 저도 이 브릭스 기축 통화가 이러한 그 화폐의 어떤 큰 변화를 기동을 걸 줄은 예상을 미처 못했던 건데, 이 브릭스 기축 통화가 나오면서 이게 생각보다 이러한 그 화폐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변화의 폭이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브릭스 경제 공동체가 커지고 그들의 통화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브릭스 경제 공동체에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지금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시점입니다. 이거는 물론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이 해야 될 거지만 우선 브릭스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그들이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자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축통화, 통화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재테크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정부 측면에서는 그 브릭스와의 어떤 투자 협력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이러한 큰 그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참 우리 입장에서 뭐 우리만이 아니네요. 전 세계 국가들이 상당히 큰 어떤 변곡점,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통화라든가 금융 시스템에서 아주 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가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계속해서 좀 공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말 뛰어난 인사이트 함께 풀어주신 우리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